노르웨이 감옥에서 미래를 보다 높은 신뢰의 긍정적인 기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장해 볼 수 없을까? 이웃 간의 신뢰를 놓고 보면 노르웨이는 언제나 세계 1등이거나 1등 후보로 꼽힌다. 그러한 관점을 넓혀보면 스칸디네비아 반도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 사람들의 전반적으로 미국인에 비해서 2배가량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동체와 정부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사회적인 지지와 구조를 바탕으로 북유럽 국가들은 안전한 신뢰의 문화를 육성해왔다. 그 결과 북유럽 사람들은 법과 행정 절차의 제약을 덜 받고 있다. 국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이 훨씬 줄어든다. 사회적인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열리게 될 미래의 모습을 알고 싶은가? 노르웨이의 수형 시스템만큼 좋은 본보기란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노르웨이의 감옥은 최대한 많은 일을 가두고 벌 주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을 교화해서 제 몫을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사회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노르웨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태도는 이런 것이다. 당신은 바깥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갱생의 기회가 있습니다. 담장 안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보안이 삼엄한 할렌 교도소를 예를 들어보자. 마약 인매, 폭행, 강도,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250여 명이 수감된 시설이다. 미국에서 이 정도 중범죄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마치 영화 쇼생크 탈출을 연상시키는 커다란 벽으로 둘러싼 요새가 지어질 테이지만 노르웨이 중범죄 감옥 할드는 마치 작은 마을 혹은 작은 대학 캠퍼스 같은 인상을 준다. 감방은 마치 대학 기숙사 같다. 거실에는 평면 TV가 있고 죄수들은 각자 따로 화장실을 쓴다. 공동생활 공간에는 현대적인 부엌과 편안한 의자까지 마련되어 있다. 벽에는 예술적 곰이 걸려 있으며 커다란 창문으로 충분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온다. 감옥 건물의 내부 공간인 중정뿐 아니라 바깥쪽까지 전반적으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온통 녹색이다. 노래와 합주 연습을 하고 녹음까지 할 수 있는 스튜디오, 체육관 육상 필드도 마련되어 있다. 죄수들은 직원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한다. 그들에게 지역 봉사회의 봉사는 일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고 자동차 수리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이르기는 값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할른 교도소의 선임 설계자 중에 한 사람인 그들은 몰덴에 따르면 이 감옥은 모든 측면에서 심리적 불만과 재수자 간 상호 갈등을 최소화하며 갱생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는 숫자가 말해준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전과자 중에서 70%가량이 출소 후에 2년 내에 재수감되는 반면에 할든에서 복역한 이들의 재수감 비율은 고작 20%에 머물고 있다. 미국의 행정체계와 비교해보면 이보다 더 우월할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감옥은 교화가 아니라 처벌에 중점을 두고 설계된다. 미국의 감옥은 사람들의 독립성, 정체성 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며 이는 많은 경우에 존엄성의 박탈로 이어진다. 범죄자들을 철장넘으로 보내는 것은 사회를 보호하고자 한 의도된 행위의 결과이지만 미국의 감옥 시스템은 복수와 희생양을 만들기 향한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큰 열망에는 큰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다.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700명을 수감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놀라운 수치다. 그리하여 매년 $1,800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물론 모든 나라는 자국의 범죄를 다루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이 상상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감옥 시스템은 테일러주의에 뿌리를 둔 집단 착각의 산물이며 훈육과 처벌에만 몰두해 있다는 것이 노르웨이의 감옥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르웨이 감옥을 통해서 행정체계 전반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를 더듬어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품고 있는 신뢰 문제를 하루음에 뜯어고칠 수는 없다. 그건 정말 멀고 먼 길이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개선을 시작할 수 있다. 미국의 행정체계는 미국 사회의 신뢰 문제를 고착시키며 우리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공통의 가치의 기반을 두고 더 나은 의사소통을 시작할 수 있다. 언론이 우리의 차이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것을 무턱대고 믿지 말아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각자 더욱 정직하고 내적인 일관성을 지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습관은 지수, 함수처럼 큰 보상을 돌려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제도를 뜯어고치는 일은 마치 헤라클레스가 받았던 12개의 커다란 과제처럼 막막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가 업투게더, 모닝스타, 할렌 교도소 등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연구한다면 교육, 형사사법, 의료, 정부 등 다른 공적기구들도 그 뒤를 따르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신뢰는 우리가 서로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연결도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있는 능력도 신뢰가 없다면 형해화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신뢰와 함께 관용을 취한다. 다양한 관점을 환영하게 된다. 사람들의 선택권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관용과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람들은 본인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를 통합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한 방향으로 사회적인 규범을 작동하게끔 할 수 있다. 누구라도 타인을 침묵시키거나 그들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더 스스로를 취약하게 노출할 수 있다면 아주 조금씩이나마 신뢰가 싹트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문화적인 급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제도에 대해서 더 큰 신뢰를 품을 수 있을 것이며 사회의 공적인 영역은 그 구성원인 우리에게 더 큰 신뢰를 보냄으로써 영향력을 키우고 스스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작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선선의 수레바퀴를 굴려나갈 수가 있다. 9장에서 거짓 위에 서진 세상, 리빙 인 트루스, 진리에서 사는 것. 세계는 사람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 사람들이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을 단 1mm라도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제임스 볼드윈. 1970년대 당시 공산주의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어떤 남자가 과일과 야채를 팔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가게 문을 열면서 창문에 편말을 내걸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아무도 그 편말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모든 가게와 사무실에 같은 편말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정권에서 그 편말은 상투적인 선전 문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 편말은 첨가물 가게가 억압적인 독재 정권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정권이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창문에 편말을 내거는 것은 청과상 주인 본인의 생각이 아니었다. 단지 그는 자신에게 해가 될 일을 피하려 했을 뿐이다. 그 편말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 같은 것이었다. 만약에 체코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규범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한다면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도매상들이 갑자기 거래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다.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 불현듯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현재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떠돌림과 배척을 당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니 본인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믿지 않고 동의하지 않으며 지킬 생각도 없는 내용이 쓰여있는 편말을 내거는 일점은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속으로 반대하고 경멸하는 체계를 존속하는 데 일조하고 있었다. 이 청구상의 이야기는 1978년에 발표된 유명한 에세이 힘없는 자들의 힘의 핵심 테마 중의 하나다. 하벨은 그 체코슬로바키아 시인, 극작가, 반체제 인사, 정치인 그리고 결국 대통령까지 역임한 사람이다. 이 에세이가 출간될 당시 하벨의 조국은 서로 감시의 눈을 번뜩거리는 공산주의 권력체계가 틀어지고 있었다. 공산당은 국민을 제보하거나 더 심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위협하면서 사람들이 해도 되는 말 또 해도 괜찮은 행동을 규정짓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하벨이 관찰한 바와 같이 체코슬로바키아의 지배체제는 청과상이 실제로 그 편말을 믿는지 아닌지 따위는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 그저 그 청과상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공산당을 지지하는 척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이들은 거짓말에
속에 안주하게 되고 시스템도 유지될 수가 있을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청거상 주인은 결심한다. 이제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진리였다. 그는 청문회 편말에 걸기를 거부한다. 엉터리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도 그만둔다. 마을 모임에서 발언하기 시작한다. 놀랍게도 엄청난 속도로 사람들이 그를 향해 지지를 보내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알고 보니 도시 사람들 전체가 청거상 주인과 같은 마음이었던 것이다. 억압적인 체제 하에서 살아가는 것에 지쳤던 행복점 주인, 빵집 주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그의 뒤를 따른다. 청거상 주인이 체제와의 협조를 거부하는 순간 그런 날은 모든 이들에게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파벨은 이렇게 설명한다. 사실 황제는 벌거벗고 있었다. 그래서 뭔가 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청거상 주인은 변말을 걸지 않는 행위를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선언했다. 모든 이들이 장막 너머의 진실을 내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갑자기 마술사의 속임수가 밝혀지면서 대단히 강한 여파가 발생했다. 게임의 규칙을 파괴함으로써 청가상은 그 게임 자체를 망쳐버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낱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고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기념비적인 에세이를 출간한 후에 이미 유명 인사였던 하벨은 체코 독재 정권에 의해서 4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조용한 불꽃이 튀면서 점점 큰 불로 번져나가고 있었다. 온 나라 사람들이 하벨에 대한 존경심을 품기 시작했던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등장한 지 10년 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것도 순식간에 거의 하룻밤 만에 달라졌다. 1989년 11월 17일 프라하에서 벌어진 학생 시위를 전투경찰이 진압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몰려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며칠 후에 체코슬로바키아 시민들이 나서서 총파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 후에 24시간이 지나자 공산주의 정부는 단 한 벌의 총도 쏘지 않고 권력을 이양했다. 그 다음 달 하벨은 연방의회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하벨은 즉각 소련군 철수를 두고 협상을 벌였고 1990년 6월 하벨의 조국은 44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부드럽고 폭력적이지 않았기에 벨벳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과정은 역사적으로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혁명은 수년에 걸쳐서 지속되는 피해 투쟁이었고 수백 수천에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목숨을 잃는다. 하지만 벨벳 혁명은 정반대였다. 벨벳 혁명의 규모와 속도는 오랫동안 전문가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 정권이 그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골몰하고 있다. 아무도 심지어 하벨 스스로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어떤 저항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학생 시위 하나로 흔들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었다. 심지어 외국 정부들 역시 그 시위와 저항운동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 않았다. 나는 개인적으로 벨벳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장 간과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산주의 체코슬로바키아가 무너진 것은 집단 착각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집단 착각이란 유리처럼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하벨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청가상 주인이 내거는 편말은 만국의 노동자의 단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공산당의 관료들이 권력을 잡는 것에만 도움이 되고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공산당과 소련의 지배는 하벨이 그 진실을 말했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끝날 수 있었다. 하벨은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서 저항하도록 온 나라를 이끌었고 결국 성과를 거두었다. 하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대중의 이목을 끌던 사람이었다. 1963년 그는 가든 파티라는 희곡을 썼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카프카적 구조를 담고 있는 희극인 가든 파티는 어리석고 무능한 정부를 희화화하고 있다.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휴고라는 소년이 주인공이다. 휴고의 부모는 휴고가 칼라비스시라는 힘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다. 휴고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산
사무소가 주관하는 가든 파티에서 그 대단한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휴고는 개성망측한 이데올로기적인 용어를 남발하는 관료들 틈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 관료들이 하는 말은 체코의 대중들에게 끔찍하리만큼 낯익은 것들이다. 관료들에게 눈도장을 받고 싶은 마음에 휴고는 그들을 따라하며 말도 안 되는 상투어를 내뱉는 법도 익히게 된다. 결국 휴고는 자랑스럽게도 중앙취임청산위원회의 회장 자리에 오르지만 동시에 본인의 정체성을 모두 잃고 만다. 너무도 완벽하게 그 관료들과 똑같아진 나머지 부모조차 휴고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 연극은 문화 현상으로 등극했다. 심지어 노파라고 해도 대마 씨앗을 혼자탈하게 올릴 수는 없어. 모기장 너머로 야단 법석을 뜨는 사람은 절대 염소와 춤추기를 꿈꿀 수 없지. 같은 이상한 대사들과 함께 마치 오늘날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이 견줄 만한 히트작이 되고 만 것이다. 가든 파티의 명대사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체코슬로바키아인들의 언어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마치 요즘 영국의 미국인들이 몬티 파이썬의 명대사를 줄줄 읊는 것과 같은 이 비슷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국의 공산주의 정권이라 해도 억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권을 풍자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 연극을 통해서 하벨은 유명해졌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가장 영면한 반정부 인사 중에 한 명의 입지를 굳혔다. 그의 예술 세계는 너무도 지적인 유머를 담고 있었기에 하벨은 그를 향한 폭력적인 억압을 직접 담지 않고도 권력의 억압을 드러낼 수 있었다. 연극 가든 파티를 즐기고 훗날 발표된 1978년의 에세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 아래에 깔린 메시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 어리석은 정권의 관료제가 지배하는 세상 순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었다. 벨벳 혁명 이야기는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그보다 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벨벳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집단 착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힘없는 자들의 힘. 힘없는 자들의 힘에서 하벨이 보여준 것처럼 규범에 대한 명목적인 순응은 그 규범에 항복하는 것과 같은 정확히 같은 일이다. 억압적인 체계제에 굴종함으로써 체코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결국 자기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만 것이다. 수십 년간 소련 체제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있던 체코의 지배 계층은 국민들에게 종종 총권을 들이댔다. 국민들은 스스로에게 힘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공산주의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벨벳 혁명이 보여준 바와 같이 체코 사람들은 결코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겪고 있는 일과 비슷하다. 테일러주의와 체계화된 가부장주의의 톱니바퀴 아래에 짓눌린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무력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선응자에게 보상을 주고 반대자에게 벌을 내리는 시스템의 일부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부족에 소속되기 위해서 맹목적인 선응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스스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그런 행위를 통해 우리는 우리 모두를 해치는 끔찍한 집단 착각의 그물망 속의 동조자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벨벳 혁명 이전의 체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총칼로 위협당하고 있지 않음을 불구하고 기꺼이 순응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이든 피해자의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져서든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이 침묵하고 있어서든 부조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오래 지속된다. 평온한 삶은 훼손되고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구현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만다. 역설적이게도 순응할수록 우리는 속한 집단은 피해를 본다. 우리가 침묵에 빠지면 집단의 개선과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 신뢰, 정직함, 새로운 관점 등에 무시당하고 억압되며 처벌받거나 단박에 부정당할 때에 진보는 멈추고 만다. 그렇게 만들어진 집단 착각으로 인해서 집단의 구성원들은 더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린다. 그러게 집단 착각에 굴복한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쯤 되면 사람들은 마치 좀비처럼 생각 없이 의례적인 행동만을 하게 된다. 집단에 속해 있기 위해서 집단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에 질린다. 그 공포를 이유로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올 개인적인 집단적인 비용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맹목적인 수능은 어쩌면 우리가 저지르거나 관여할 수 있는 가장 이기적인 행동일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집단 착각은 심지어 우리가 단결해 있을 때조차 내부의 갈등을 도드라져 보이게 만든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가려버린다. 집단 착각은 서로를 향한 공포를 부추기며 협동 능력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인 진보를 가로막는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감을 잃었을 때 스스로 무력한 존재라는 어둡고 위험한 감정에 멍들어 있을 때 위기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전혀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집단 착각은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도 혹은 그와 유사한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독자 여러분과 나는 오즈 마법사에 나오는 도르시와 같다. 우리는 빨간 구두를 신고 있다. 아직 우리 자신의 힘을 깨닫지 못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손에 있다. 단지 그냥 봐서는 그 힘을 알아볼 수 없을 뿐이다. 하베의 말을 직접 빌려보자. 진정한 질문은 더 밝은 미래가 언제나 정말 그토록 멀리 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정반대로 그 미래는 이미 여기에 오래전에 와 있었는데 우리가 나약한 채 눈뜨지 못하고 있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안에 있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죽음을 깨부술 용기. 1990년 베트남 정부는 세계적인 비정부고 NGO인 세이브 더 칠드런 미국 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다. 베트남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아동 영양실조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베트남 어린이 중에서 63%가 영양실조 상태였다. 심지어 상대적으로 충분히 잘 사는 지구의 어린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프로그램 디렉터인 제리 스터딘과 그의 아내이자 동료인 모니크를 하노이로 파견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스터딘 부부는 평생도로 이어진 로맨틱한 커플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지 그것만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소명으로 묶인 결혼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스터딘 부부조차도 베트남에 도착하고 나니 이번 임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낄 지경이었다. 일단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미국인 남편의 프랑스인 아내로 이루어진 부부는 어딜 가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고 독립전쟁을 했으며 베트남이 시작한 전쟁을 미국이 이어받아서 수십 년 동안 싸웠기 때문이다. 스터딘 부부가 맞닥뜨린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제구호단체의 전통적이며 가부장적인 행동 모델 자체가 문제 해결을 방해하고 있었다. 국제구호단체들은 우리는 현장에 간다, 우리는 먹을 것을 준다, 우리는 떠난다는 식으로 행동해왔는데 이는 상처 위에 반창고만 붙이는 격이었고 지속 불가능했으며 피구호구의 의존성만 높여오고 있었다. 제리는 그러한 모델을 참이지만 쓸모없다 혹은 참 쓸없이라고 불렸다. 그러한 진력이 가져오는 효과를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가 있는 동안에는 사정이 나아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나고 나면 상황은 원래 수준으로 되돌아오죠. 베트남 정부가 스터딘 부부에게 흘러간 시간은 고작 6개월에 불과했다. 그 기간 동안에 스터딘 부부는 영양실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호 모델을 개발해야 했다. 아이들의 영양실조에 대한 확연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6개월 후에 스터딘 부부는 쫓겨날 상황이었다. 완전히 새로운 전국 단위의 구호 캠페인을 펼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1년 대대적인 작전을 펼칠 여지조차 없었다. 스터딘 부부에게 별도의 직원도 사무실도 보급품도 베트남 내 실권자의 도움도 심지어 영양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특별한 무기가 하나 있었다.
제리가 세이브 더 칠드런 방글라데시 지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익혔던 지역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바로 그것이었다. 가난한 마을로 향하는 그들은 가부장적인 전문가의 태도를 보였다. 이미 준비된 해결책을 들고 와서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대신에 스턴인 부부는 두 개의 핵심 개념을 갖고 있었다. 당신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행동 강력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은 이랬다. 첫째, 모든 공동체에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 둘째, 해법을 찾고 나오면 그것을 공유하고 실천에 나서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현지인들의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스턴인 부부는 스스로를 문제 해결자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겸손한 자세로 질문을 던지며 촉매 역할을 하고자 했다. 현지인들이 알고 있지만 현지인이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문제에 접근해 들어갔다. 베트남 여성연합의 협조를 받아서 마을 어린이들의 체중을 측정하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가난한 처지인지 알아내어서 등급을 매겼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지 자원봉사자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다니도록 했다. 여기서 아주 가난한 집 아이를 잘 먹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스턴인 부부가 얻은 답은 그렇다 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 질문이 뒤따랐을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는 집이 어디죠? 여성연합의 도움을 받아서 스턴인 부부는 이례적으로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는 집들의 위치를 확보했다. 그러한 가정의 경제 사정은 아이들의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다른 집에 비해서 특별히 더 나을 것이 없었다. 하지만 굶지 않는 아이들의 엄마들은 베트남 사회의 통상적인 기본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었다. 가령 그 엄마들은 농사지어서 나온 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위에 약간의 새우와 게를 얹어 주었다. 또한 고구마 순도 먹이고 있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루에 2번 밥을 먹이는데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의 엄마는 하루에 3번 혹은 4번 먹이는 것 또한 달랐다. 그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추가적으로 먹이고 있는 음식은 베트남 어디에서나 흔하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베트남 사람들은 그걸 먹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저 그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잘못된 규범에 순응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들은 필요한 칼로리를 얻지 못한 채 영양이 실조에 시달려야 했다. 베트남 아이들의 식사 시간과 배트는 되는 대로 정해졌다. 일하느라 너무 바쁜 부모들이 아이들의 식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쌀 수확량은 정정 부족했고 외부의 식량고가 주어질 때에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가족들이 많았다. 대부분 쌀과 나머지 약간의 부식으로 된 식사를 하루에 한 끼 혹은 2끼 먹는 것이 전부인 게 일반적이었다. 게다가 베트남 사람들은 새우가 아이들이 해롭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에는 아이들에게 새우를 먹여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토마토의 독이 떡 믿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6세기에.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좀 더 잘 먹이고 있었던 엄마들을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범을 어기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집단 착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아이들의 영양실조는 그들이 가난하기 때문이며 해외 원조단체가 제공하는 분유, 식용유, 단백질, 비스킷 그 외에 여러 가공식품들이 더 많이 제공되지 않는 한 아이들을 충분히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그들 중에서 일부가 해답을 찾아내어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턴인 부부가 집단 착각의 장막을 걷어냈다. 그들은 가장 가난하지만은 아이들을 잘 먹이고 있는 가족들을 밝은 지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지 알았으니 다음 단계는 더 중요했다. 소수마을고 이는 이 핵심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었다. 스턴인 부부는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흔히 해왔던 것처럼 말 그대로 그들은 스피커로 방송하는 틀에 박힌 공식 선전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임을 잘 알았다. 공허한 가이드라인 제공 따위는 의미가 없을 터였다. 소수가 알고 있는 최고의 해답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 스턴인 부부는 그들과 대화를 통하면서도 현지인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만한 이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까? 몇 번의 공동체 회의를 거친 후에 스턴인 부부의 협력자들은 아이들을 건강하게 기르고 있는 엄마들을 초청해서 다른 엄마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론에 도달했다. 노하우를 지닌 여성들은 각각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를 기르고 있는
8명에서 10명의 엄마들을 초대해서 일정의 포틀럭 파티를 열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새우, 게, 고구마, 순 등을 싸들고 와야 했다. 이렇게 모인 엄마들은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몇 주간의 노력을 들인 끝에 영양실조 아동의 엄마들은 두려움을 떨쳐내고 건강한 아이들의 엄마가 찾아낸 최선의 방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새로운 음식이 자신들의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엄마들이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새로운 교법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스터닌 부부가 새로운 실천 방식을 버티는 것은 결국 이 오래된 속담 2개의 교훈을 충분히 따른 덕분이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기존의 행동을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약속된 6개월이 채 지나기도 전에 스터닌 부부는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다. 음식에 대한 기존의 규범을 깨뜨린 가정의 아이들은 정상 체중을 회복했다. 훗날 모니커는 그 경험을 이렇게 회고했다. 어떻게 아이들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는지 설명하는 부모들의 표정. 그건 정말 안 본 사람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베트남은 스터닌 부부의 체류 연장을 허락했고 그들은 불과 2년 만에 기존의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던 아이들 중에서 80%를 영양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스터닌 부부가 만든 프로그램의 열혈 추종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영양 공급 방식을 배우고 냄새도 맡아보고 만져보고 구경하며 이야기를 듣고 따라해 볼 수 있는 곳은 생활대학이라고 불렸다. 그런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더 많은 이들에게 더 멀리까지 그 방법을 가르쳤다. 1990년대 끝날 무렵 자녀를 영양실조 상태에서 구제한 가정은 총 500만 가구를 넘었다. 그보다 늦게 태어난 아이들 역시 더 나은 영양 공급의 혜택을 듬뿍 누리며 성장했다.